오늘은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걸쳐 살았던 스페인 화가 고야 이야기입니다. 그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요. 오늘은 그가 근대 회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771년 25세 되던 해 성가대석 천장에 그림을 그려 상류 인사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1773년에는 당시 궁정화가로 성공한 바이에우의 여동생인 호세파 바이에우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1777년 낳은 첫 아들이 어려서 죽은 후 여러 아이를 낳았으나 한 아이만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지병이었던 매독이 그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시대를 전후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것은 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전히 왕권의 세력이 시퍼렇던 스페인 사회에서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그는 30대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 역사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작가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세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은 바로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그리고 자연입니다. 바로 그들의 사실주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주의입니다. 어쨌든 그는 35세에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고 39세에는 카를로스 3세의 전속화가가 되며 이후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가 되면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화가가 됩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화에는 허약하고 우둔한 카를로스 4세와 영악하고 파렴치한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천박한 모습이 풍자화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그림은 마치 풍자와 같습니다. 왼쪽 뒤에 어두운 곳에 고야 본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야가 존경했다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에 대한 오마주 같습니다. 벨라스케스도 주인공 대신 캔버스 뒤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의 모습,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림 속에 절대로 등장할 수 없었던 금기였던 화가와 캔버스의 뒷모습을 당당히 그려넣었지요. 카를로스 4세의 가족화는 당시 궁정화가였던 맹스의 그림과 비교하면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맹스의 그림 속 인물은 표정이며 포즈에서 어떤 당당함과 권위와 위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홀이나 탁자 위의 왕관, 또 금빛 의자와 탁자, 그리고 의자 위에 흰 모피와 어우러진 붉은 빌로드도 그 위엄을 더해줍니다. 이에 비해 고야의 그림에는 그런 번쩍거림, 멋짐, 위엄, 권위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고야가 어떻게 감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술사에 남는 화가들의 위대함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화가들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는 46세에 매독을 앓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패권을 빼앗기기 전 식민지 정복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8세기에 먼저 병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매독이 만연하게 됩니다. 프랑스나 영국은 한 세기 후인 19세기에 그런 병적인 세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귀머거리가 된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표현하는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는
주문받은 작품에서는 환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어 전혀 관찰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독이란 그의 고통 덕분으로 회화는 이제 작가의 내면을 그리게 되는 근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정신병원, 변덕 같은 동파나 시리즈를 제작합니다. 주문받아 돈을 벌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 속에서 자유주의자로서 그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악습을 비판합니다. 제일 유명한 작품은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인데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바로 환상과 환청으로 고통받던 자신의 경험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후 또 다른 작품에서 그는 이성이 잠들었을 때 깨어난 이 괴물이 예술로 승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광기가 예술이 되는 근대 회화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 아닐까요? 그 다음 정신병원 시리즈입니다. 그림이 돈 있는 자들의 장식품이었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친 자들이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이것은 사형수의 입에서 금리를 빼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의 더러운 내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묶여있는 정신병자 같은데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고 가슴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로 무신론자였던 고야의 종교적 조롱일까요? 이것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는 그림입니다. 당시 매독균이 머리로 올라가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환영과 환청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는 실제로 자신이 본 괴물들을 그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의 유명한 그림 마야 부인을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 중 유일한 누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녀는 당시 소문난 바람둥이로 고도이의 정부였는데 고도이는 당시 여왕의 정부로 궁정을 쥐락펴락하는 권세가였습니다. 그녀가 33세 때 50세의 고야에게 초상화를 부탁하는데 그가 이미 귀머거리가 된 이후였습니다. 두 작품이 있는데 백색의 알바 그림에는 알바에게 고야가 라는 글씨가 흑색의 알바에는 고야 당신뿐이란 글씨가 써 있습니다. 남편인 알바 공작이 죽은 후 시골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고야를 만난 지 7년 후인 40세에 죽게 됩니다. 마리아 루이사 여왕이 독살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알바 공작 부인과 여왕의 정부였던 고도이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El dominio público que Godoy, el amante de la reina, había sido también amante de la duquesa. La reina María Luisa la envenenó. 유명한 마야 부인 그림입니다. 이것은 같은 모델이 옷을 입고 있는 그림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거울을 비추면 신비하게 누드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마네가 그린 올랭피아 그림 속 여자가 실제 당시 파리에 살았던 고급 창녀를 그린 것이고 또 그림 속에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그 시선 때문에 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그림보다 100년 전에 그린 고야의 누드에서도 우린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누드화를 보면 특징이 확실해집니다. 전통적인 누드화는
첫째로 항상 신화 속 여신의 누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표정은 천편일률적으로 눈을 감고 있지요. 고야나 마네의 그림 속 모델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주 관능적인 포즈를 취해 남성을 유혹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고야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의 누드를 그렸고 더욱이 시선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성을 유혹하는 눈빛이나 포즈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위압감을 준다거나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이 큰 스캔들을 일으켰던 마네의 올랭피아보다 100년 전에 그린 고야의 마야가 가지고 있는 혁명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그림이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Y ahora, señores, atención. Muy ingenioso. Realmente. Es un retrato imaginario. 백색의 알바입니다. 땅에는 알바에게 고야가라고 써 있습니다. 흑색의 알바. 땅에는 고야 솔로, 곧 고야 당신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그림과 누드를 그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Por favor, ¿le importaría girarse un poquito más hacia la izquierda? Ahí está, ahí. Ya demasiado de otras muchas mujeres que he conocido. También es mimada, caprichosa, insoportable y violenta. Y por eso estoy loco por ti. 고야의 시대는 나폴레옹의 시대이기도 한데 당시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서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은 그들의 꿈을 실현해줄 존재처럼 여겨졌지요. 고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해서 잔인하게 민중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스페인 사람들은 모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 나폴레옹 군대들에게 더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양측의 잔인한 보복으로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고 고야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동판화로 제작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08년 5월 2일과 1808년 5월 3일이란 특이한 제목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나폴레옹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는 마드리드 민중들을 그린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그림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으며 그림의 대상으로 생각되지도 않았던 민중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51년 6.25 당시 미국의 민중학살을 그린 한반도 학살과 함께 80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반입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전쟁의 참상을 그린 동판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1808년 5월 2일입니다. 민중들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단도를 들고 말탄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그 다음 날인 1808년 5월 3일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마드리드를 지키던 수비군이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작품 속에는 말 그대로 민중들이 주인공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처럼 화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야 마음속의 공화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그림들은 100년쯤 후 프랑스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영향으로 들라크루아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리게 되고, 마네는 멕시코 막시밀리안 황제를 처형하는 프랑스 군대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처형되는 대상은 틀리지만 어쨌든 두 그림은 모두 민중의 승리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되었다는 피카소의 한반도 학살입니다. 1951년 미군이 양밀학살했다는 북한의 잘못된 기사를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812년 아내가 죽고 1820년경 74세인 고야는 하녀와 딸을 하나 낳고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시골 별장에 치과하며 살게 되는데, 이때 별장벽에 수수께끼 같은 검은 그림들 연작을 그립니다. 그림은 공포와 폭력, 무의식적인 지하세계, 악마와 마녀들로 가득한 음산하고 광기 어린 작품이었는데, 표현주의 기법으로 악몽 같은 환상을 보여주며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절망을 반영합니다. 표현주의란 인간의 순간적 감정을 극대화한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을 말합니다. 이 그림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그리기 시작하는 20세기 초현실주의 회화보다 100년쯤 전에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림들이지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로 아들이 왕위를 찬탈한다는 예언을 듣고 자식을 다 잡아먹는데, 제우스만 살아남아 예언대로 왕위를 빼앗게 되지요. 1824년 80이 다 된 나이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자유주의 정부를 세우려는 기도가 실패로 끝난 뒤 박해가 시작되자 고야는 프랑스의 보르도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28년 82세의 나이로 프랑스 땅에서 죽게 됩니다. 제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지요. 이런 표현주의의 대표작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것도 검은 그림들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고 기분 나쁘게 그린 작품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고야가 실제로 보는 공포스러운 환영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비웃는 두 여자라는 그림인데 표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 나쁩니다. 영화 속 귀머거리의 집 장면을 보겠습니다. 독창적인 그의 업적은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아와 사실주의 화가들, 또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20세기 표현주의 화가와 초현실주의 화가들도 고야의 작품을 찬양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시대, 군주제에 대한 민중의 항거가 시작되던 그 격동의 시대에 돈 있는 자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미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근대회화의 아버지 고야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